네, 제네식스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지음 책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모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어린이집에서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태도는 매우 확고하다. 그쵸? CCTV를 달아서라도 아동학대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 앞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는 뒷전이었다. 보육을 맡고 있는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일에 그토록 민감하면서 왜 부모의 체벌은 괜찮다고 보는 것일까? 어린이집 교사의 체벌 금지를 말하기 이전에 부모의 체벌 금지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할 경우에는 타인이 같은 대상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데 부모가 자녀를 폭행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거니와 아주 심각한 학대일 때에도 타인이 같은 대상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요. 이런 게 참 되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아동은 폭력에 용인되는가? 이 문제가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성세대는 그 시대의 제한적 문화적 환경에서 자녀를 가르쳤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자랐다고 해서 그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체벌의 유해성을 연구해온 발달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는 이를 자동차 안전벨트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러니까 성인의 상당수는 자동차 안전벨트가 없던 시절에 자랐다. 하지만 누구도 안전벨트가 없었던 덕분에 내가 잘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전벨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자랐다고 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체벌 덕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체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요, 불편해요. 저는 원래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불편해서, 그래도 하면서 읽었거든요? 계속 불편해 하면서. 근데 이 책 다 읽고 나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테이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물론 이제 뭐 옳다고는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온유님. 네. 지금 이상한 정상가족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하님 좀 읽어보세요. 진짜 추천드려요. 아유, 저 이 책을 왜 이제 만났는지. 많이들 전파하려고요. 저는 좋아서.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랑과 폭력을 연관짓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다. 체벌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에서도 그렇고, 대학 입학 시즌만 되면 군기잡기성 체벌이 문제가 되는 신입생 환영회에 일그러진 모습도 그렇다. 어쩌다가 환영회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저 진짜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환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지? 강압이고 폭력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폭력이었는데 그것을 정말 할 만한 것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하위 문화 중에서 첫 손에 꼽을 만한 것이 바로 부모의 체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회적 계층화, 정치적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폭력적인 문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체벌이 심한 경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체벌이 심한 사회일수록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좀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듯 부모 혼자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다. 체벌을 쉽게 생각하고 용인하는 태도, 폭력에 관대한 정서, 공적 개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잘한 구멍이 사방에서 생겨나고 결국 어딘가에서는 아이가 맞아서 목숨을 잃는다. 그런 면에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쯤으로 여기고 부모의 체벌에 관대한 한국 사회는 마을 전체로 아이를 학대하는 데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찔리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학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훈육했고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혹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고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체벌에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거기에서부터 아동학대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조죠, 동조하는 거라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그런 폭력에 관대해지면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호와 교양 목적의 징계라는 말로 상대에게 의도적인 해를 끼쳐도 된다고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대상이 아이들이다. 아이도 한 개인으로서 자율적 존재이고 어른처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법의 언어로 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의 생명이고 인권을 똑같이 가지는데 왜 아이들만 이러한 이유로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야 되는가? 체벌이 폭력이 공공연히 용인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벌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이 부모의 유형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 과보호 혹은 방임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소유물로 대하는 부모의 유형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과보호를 하는 유형, 하나는 방임하는 유형인데 이제 과보호도 굉장히 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대요.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낮은 자존감과 우울로 인해 무기력하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인대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강한 아이들의 공격 표적이 되기 쉽다. 폭력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과보호를 받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고 우울합니다. 자주.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죠. 진짜 이거 과보호도 문제예요. 과보호도.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곧잘 좋았다고 추억하는 박정희 시대가 사실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좋았다라고 추억하는 거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다고 하잖아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참. 예.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를 미혼모 문제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얘기. 미혼모가 아이를 가장 많이 버린대요.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버리는 경우 대부분이 이제 미혼모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이게 책임이 미혼모에게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른바 정상 가족이 아닌 다른 삶은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버리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어떤 한국의 잘못된 가족주의에 있다. 정상 가족의 범주가 딱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그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렇게 정상 가족에 대한 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과보호하거나 방임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그와 함께 발맞춰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전부 국가가 지지 않고 그걸 가족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어떤 생존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생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국가는 그냥 가족이 알아서 그거는 해야지 하고 나몰라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굉장히 의존적이 되어갔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자식의 성공을 이제 무조건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의지할 때라고 이제 가족밖에 없으니까 국가가 뭐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근대화의 불균형한 그런 성장이 결국에는 이 가족들에게 모든 무한 책임을 돌리면서 가족이 이렇게 우리는 비정상적인 정상 가족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얘기는 되게 굉장히 저 촌철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금모으기 있잖아요. 97년 외환위기 때 했던 이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기묘한 운동이잖아요. 기묘한 운동이라고 해요. 국가와 재벌의 잘못으로 야기된 외환위기였고, 국가와 재벌의 잘못으로 발생했는데, 국민의 혈세로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투입을 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린 것이니까 말입니다. 정말 진짜 기묘하죠. 그래서 사회학자 김덕영은 환원근대라는 책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서 쌍방성이 결여된 일방적 증여다. 가족이 국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죠. 금모으기 운동은 쌍방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그랬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도 국민들이었고, 이런 피해를 야기한 거는 재벌과 국가였는데, 피해는 국민들이 다 받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국민들이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말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제 가족에게 이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근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참 가족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스웨덴에 대한 이제 나중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스웨덴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린드그렌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작가인 것 같아요. 아동문학가. 예,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나 삐삐 롱스타킹 같은 유명한 아동문학을 쓰신 이 린드그렌이라는 이 작가가 연설을 했대요. 폭력에 반대합니다라는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회초리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잘못을 해서 매를 들려고 하는데 회초리를 가져오라 하는데 이 소년이 회초리를 찾으러 가요. 근데 한참 만에 울면서 돌아와서 작은 돌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초리로 쓸만한 나뭇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이 돌을 저한테 던지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하기를 원하니까 회초리 대신에 돌을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이 엄마로 하여금 아이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보도록 만든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달은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설이 그 당시에 체벌 금지를 하려고 스웨덴에서 굉장히 논쟁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린드그렌이 폭력 없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평화의 상태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린이 책 작가들만이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건 유토피아겠지요. 이 가난하고 아픈 세상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전쟁 중이 아닌데도 세상에는 잔혹함과 폭력이 가득하고 아이들도 여기에서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폭력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폭력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우리가 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이것을 보고 들으며 자라는 것 아이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바로잡아 본다면 우리 세계가 좀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아이들을 때려야만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주요 골자입니다. 체벌하지 말고 체벌을 정말 강력하게 법으로 금지시키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친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부모가 내가 내 자식과 되게 훈육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수사가 안 된대요. 많은 경우에 아동학대 문제가 그렇게 덮여지고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펌킨터님. 하여튼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에. 그게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더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사회가 더 좀 뭐랄까요? 폭력 없는 사회, 좀 더 타인에게 너그러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트 감사합니다. 크크크. 네, 펌킨터님 안녕하세요. 네, 펌킨터님 기다렸어요. 네, 펌킨터님 어쩌죠? 그녀 아델을 이미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녀 아델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네, 그냥 굉장히 그 내용 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게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현실 육아하시는 분들, 현실 출산하고 육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될 만한 되게 정말 좀 적나라하고 진짜 전곡을 찌르는, 네, 그런 아주 사이다 같은 표현들이 좀 들어있어서 좀 괜찮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식주의자를 다룰 텐데요. 제가 애끼고 애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걸 이번에 읽은 게 두 번째로 읽은 건데,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처음 읽었을 때, 저번에 읽었을 때는, 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아니, 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상인이 없을까? 다 이상해, 다 이상해. 그래서, 왜 이 작가는 이렇게 다 정말 어딘가 이상하고 정말 기이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굉장히 알쏭달쏭 했었거든요. 수수께끼처럼,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었는데, 두 번째 이번에 좀 읽으니까 조금은, 이제 조금은 느낌이 왔어요. 제 느낌이죠. 예, 작가는 이 책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각자의 답이 있을 뿐인데, 저만의 어떤 답을 조금 흐릿하게나마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 여기 지금 주인공이 이제 영해. 채식주의자는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이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 세 개의 단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첫 번째 단편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그 뒤에 나오는 두 편의 단편에서 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과 배경이 이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연작 소설이고요. 동생 남편이 가장 흔하고 평범한 남자. 그쵸, 그나마 그 영희의 남편, 동생 영희의 남편이 제일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그래서 너무 평범하죠. 적나라하게, 예, 평범하죠. 어떤 정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물론 뭐 선악 구도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도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제일 평범한 남자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전 제일 비호감이었어요. 그 동생 남편이 제일 평범한데 제일 비호감. 진짜 제일 별로였어요. 별로 인상 깊지도 않고. 일단은 저는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서는 이제 갑자기 아내가 영애라는 이제 여동생으로도 나오고 아내로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 영애가 정하님도 그러셨군요. 진짜 비호감이죠. 이 영애가 갑자기 어느 날, 예, 이제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뭐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면, 꿈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꿔요. 정말 진짜 좀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정말 좀 공포스러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계속 꾸니까 이제 고기에 대한 어떤 환멸이 생겨서 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여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체념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절정은 이제
엄마의 생신이 돼서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영애가 고기를 또 안 먹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발칵 뒤집혀서 왜 고기를 안 먹느냐, 너 그러니까 말라서 이렇게, 너 그러다가 병들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되니까 제발 한 점이라도 먹어라, 막 애걸복걸을 하고 막 역정을 내고 난리를 치는데, 끝까지 정말 냉랭하게 아주 무미건조하고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아버지가 양쪽을 잡으라고 하고, 그 영애의 팔을, 두 팔을 양쪽에 잡으라고 하고 강제로 탕수육을 입에 들이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굉장히,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예.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혜의 그 이상한 행동, 그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그 이상한 꿈과 꿈꾸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의 어떤 그 폭력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성장 과정에서 누적이 돼서 그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고기 안 먹는 게 문제죠. 그게 아니라 그 여자의 가치관까지도 컨트롤하려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와 다른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맞추려는, 강제로. 이게 정말,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정말, 이 집의 분위기가 이러했겠구나. 그동안에 그것을 이 영애라는 인물은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폭력을 그냥 내면의 그 폭력에 대한 분노를 쌓아왔던 거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터져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한 인간을 완전히 집어삼킨 거죠. 어떻게 보면 괴물같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정신이 나갔다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두 번째 읽으니까, 이런 정말 폭력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폭력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막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영애가 이렇게 고기를 안 먹겠다고 버티는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거스른 적이 없는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영희의 모습이 낯설었고 더 분노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은 영애가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폭력을, 그로 인한 어떤 분노를, 불욕을 참고 견뎌왔겠는가. 그 속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이런 마음의 병을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새로 꾸린 가정도 남편이 그 모양. 그러니까요. 남편이라도 좀 잘 만났으면 좀 좋아. 남편은 또,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암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애라는 여자가 또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비호감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그 폭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폭력에 수시로 노출된 사람은 아까 거기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나왔지만 이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모두 누굴 만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니까요. 뭐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지 내 인생은 원래 그렇지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되짚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정의 폭력,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일 문제고, 그리고 그 옆에 동조하는, 그렇죠. 동조하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이게 그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고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애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고 반점으로 넘어오는데, 이 몽고 반점에서는 이제 그 시점이 좀 바뀌어요. 네, 등장인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형부, 그러니까 영혜의 입장에서 형부, 그러니까 영혜의 언니의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 이 장이었어요. 이 장. 이 소설이 정말, 이 몽고 반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읽었는데요. 새로운 과정을 꾸리는 것을 기존의 원가족이 탈출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나마 탈출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정도로 자기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자신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애정, 내가 탈출을 시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애정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그런 선택지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애는 아마 그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너무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이 몽고 반점 진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읽었는데 정말 이해가 제일 안 됐던 장이기도 했고, 근데 이게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점차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표정이, 그러니까 그녀는 영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형부가 바라보는 영혜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이 마치 수도승처럼 담담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나치게 담담해. 대체 얼마나 지독한 것들이 삭혀지거나 앙금으로 가라앉고 난 뒤의 표면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시선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였지 않았을까? 영애를 괴롭히는 건 이거였지 않았을까? 얼마나 지독한 것들이 삭혀지거나 앙금으로 가라앉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지금 지독한 것들을 삭히고 앙금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표정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삶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형부가 이 처제인 영애를 보면서 그녀는 놀라울 만큼 호기심이 없었고 그 덕분에 어느 상황에서도 평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색도 없었으며 당연할 법한 감정의 표현도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단지 그것과 일상을 병행한다는 것만으로 힘에 부친 것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호기심을 갖거나 탐색하거나 일일이 반응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이 내면에서 아주 끔찍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셨나요? 여기 몽고 반점 얘기는 그거예요. 이 형부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영혜의 언니로부터 영혜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혜 그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근데 이 형부는 이제 원래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영상 관련 예술을 하는 이제 작가인데, 아티스트라고 할까요? 뭐 예술가, 그렇죠. 네, 그런 예술을 하면서 이제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한동안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 아내로부터 영혜라는 자기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어렸을 때 생겼던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 처제하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쵸? 저도 진짜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는데, 근데 이 형부가 이제 처제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영애라는, 네, 이 처제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부분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읽다 보면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어딘가, 그러니까 그녀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어딘가 아내와 닮은 조용해서 사려 깊어 보이는 표정이었다. 마치 정상적인 여자 같았다. 아니, 실제로 정상적인 여자야. 그는 생각했다. 미치는 건 내 쪽이지. 자기가 미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영애를 보면서 저 여자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입니다.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래, 영애가 정말로 이상한 걸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들키죠. 아내한테 들켜서 그 언니가 진짜 그 부분 진짜. 그래서 아내한테 들키고 난 다음에 이 표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그녀, 그러니까 이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여동생하고 이제 불륜 저질렀던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그녀는 천천히 그들에게서 몸을 돌려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다. 미닫이 문을 열어 찬바람이 일시에 밀려 들어오도록 했다. 그는 그녀의 연두빛 몽고 반점을 보았고 거기 수액처럼 말라붙은 그의 타액과 정액의 흔적을 보았다. 갑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겪어버렸다고, 늙어버렸다고, 지금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이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겪어버렸다. 늙어버렸다. 지금 죽는데 두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어떤 느낌일까? 정말 이 사람이 느꼈을 어떤 그 절망감이나 곤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해놓은 게 아닐까. 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랑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게 좀 공감했던 게, 이 표현 참 잘 썼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 되돌아보면은 정말 좀 수치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그 절망감의 곤혹스러움이, 그때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겪어버렸고, 나는 엄청나게 늙어버렸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나와 지금 이 순간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구나. 더 이상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뭔가 건널 수 없는 강한 나를 딱 건너버리고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 버린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 표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다들 그런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표현을 진짜 잘해놨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그 형부의 그 예술적인 열정, 왜 몽고반점에 그렇게 막 집착을 하게 되고 처제를 결국 끌어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솔직히 두 번째 읽어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요. 이런 예술 안 해봐서 모르겠다,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랬지만, 좀 뭐랄까, 그냥 이게 표현들이 좀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전 영혜가 어떤 인물인가, 영혜는 정말 비정상일까? 영혜는 왜 자꾸만 이런 점점 기이한 행동을 하는가? 영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몽고반점이라는 소설도. 예, 그랬습니다. 형부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두 번 읽었지만. 이제 두 번째, 까지 읽었고요. 이제 나무불꽃이 마지막 이제 단편인데, 여기는 이제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기억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간 영혜가 어떻게 또 변해가는지, 그걸 또 바라보는 또 언니의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제일 안타깝고 좀 씁쓸했던 단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기대가 됩니다. 다시 읽어보길 좀 잘한 것 같아요. 이하님, 이거 누가 추천해 주셨죠? 이거 추천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원래 한 번 읽은 책 웬만하면 다시 안 읽는데, 정말 좋았던 거 아니면 다시 안 읽는데, 이거는 덕분에 제가 두 번째 읽고 좀 다른 것들을, 좋은 표현이라든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더 좀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되네요. 좋은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읽을 책들이 많아가지고요. 늘 저는 읽을 책들 목록에 쫓기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더 다시 읽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고,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갑자기 급 마무리인가요? 다음번에 제가 일단은 이제 이거는 다음에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 읽어보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읽고 혹시 뒷부분에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거 왠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평을 봤는데, 설이라는 심윤경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이게 아이의 성장,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책이래요. 그래서 또 이거랑 또 묘하게 이어지는 이상한 정상가족하고 또 이거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또 그런 게 우연히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나오자마자 좀 화제가 많이 돼서, 팩트풀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책이 굉장히 나오자마자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되게 내용도 흥미로울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이제 바로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도서관에 나와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평을 보니까 초기에는 되게 호평이 많았어요. 좋은 평가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또 하셨더라고요. 진짜 이거 좀 문제가 많고 도대체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좀 책이 이상하다.
비판을 막 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떨지, 예, 저도 그러니까 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저도 읽어보고 제 나름의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팩트풀리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저한테는 어떨지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문유석 작가의 문유석 판사님이죠. 판사님 쾌락 독서입니다. 이거 읽어보셨나요? 전 이걸 읽어봤는데 이번에 또 읽게 됐어요.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는 너무 후루룩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좀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고 또 모임에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여러분들하고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다음 방송에서는 네,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방송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저의 독서의 경험과 지평이 더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걸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 독서의 동반자세요.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놓치신 부분은 유튜브에 젠느의 책수다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할당 헤어질 때 아쉬워요. 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오늘도 감사했어요.